이제 벌써 일곱 번째 책방이고요. 책으로는 이제 네 번째 책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매번 진행할 때마다,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어, 이제 이 책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뭐, 좋으신 면도 있을 거고, 이제 생소한 경험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서,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좋은 마음이나 뭐 에너지가 좀 더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계발서적 분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계발보다는 이제 시대 트렌드 관련된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제목은 시대 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 제목을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유튜버나 그 여러 가지 방송에서 강연 같은 거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앵커가 진행하는 그 1대1로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셨고, 세바시라는 강연에도 이제 뭐 매년 주기적으로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나와서 강연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송기령 작가님이고요. 이분이 지금 시대 예보라는 주제로 그 이제 세 번째 책인 경랑 문명의 탄생이라는 것까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고 이 책에서는 총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니까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AI 개발자도 아니고요. 되게 독특한 분이세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좀 통찰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이나 강연으로 이제 엮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임팩트 있게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는 호명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셨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필요도 없는 사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수식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 호명이라는 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릴 때는 내 이름을 많이 불리지만, 특히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라는 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조직 안에서의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직접적으로 내 이름이 내 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는 내 이름과 내 일이 이제 매칭될 수 있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내용들로,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어떤 마인드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시대는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그 유튜브나 이제 이분이 강연하신 걸로 많이 들었고, 호명사회는 저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호명사회부터 아마 지금 이번에 문명의 탄생 조금 요약본 제가 해드리는 거 들으시고, 이 두고 호명사회하고 경남 문명의 탄생은 조금 시간을 좀 내셔서 읽어보시기를 조금 권해드린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책 시리즈가 전반적인 거를 경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의 이 그 흐름도 조금 파악할 수 있고 이 사회 구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딱 AI만 딱 국한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 갈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놓은 책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저희 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싱글이신 분도 있지만 아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모로서 좀 길잡이로서 감을 잡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책, 이게 작년 연말에 나왔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김포교육청에서 이 송기령 작가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그 설명회 같은 거였는데 그 앞에 이 송기령 작가분이 오셔서 이 경량 문명의 사회란 책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셨고 제가 이때 이제 책을 들고 강연을 들으러 갔죠. 그래서 다 듣고 이제 사인 받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책 내용도 당연히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강연에서 해주셨던 내용. 왜냐하면 이 강연이 교육청에서 주최한 강연이었고요. 그러면은 주 대상자가 아이들도 있었고요.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연 주제들이, 그 교육과 관련된,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주제로도 많은 질문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엮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주제 내용을 조금 핵심으로 다뤄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할 이제 여덟 번째 책방에서는 강연에서 나왔던 이제 주 핵심 내용들도 더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제 챕터를 보면은 그 1장에 총 이제 5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은 경량 문명의 출현, 2장은 경량 문명의 양태, 그다음에 3장 경량 조직의 법칙, 4장 경량 문명 코리아. 그래서 5장 무거운 세계의 끝, 가벼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5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오늘은 1장과 2장을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량 문명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화가 가벼워지는구나. 사회가 조금 가벼워지는 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그게 뭐 쉽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어떠한 조직 자체 그런 것들이 앞으로 AI로 인해서 가볍게 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절에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AI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이론으로만 배웠었는데,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한 중간에 이렇게 살아갈 줄은 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날 때 1811년에 독일에서 러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물 공장 노동자들이 그 산업화로 인해서 그 증기기관 시설로 그 방제 이제 조직, 그거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제 기계의 손으로 옷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대를 해서 이제 기계를 다 부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노동자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는 기계를 부수면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흐름에 에, 맞는 방향이었을까요? 당연히 이때 그런 이슈만 남기고 이제 산업혁명에 휩싸여서 이제 노동자들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1865년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그 자동차를 상용화하는 나라가 영국이었대요. 독일이 아니라. 근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부가 먹고 살 일이 이제 그거, 이슈가 됐겠죠. 왜냐면 모든 교통수단의 최고는 마차였는데, 말과 마차였는데,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 마부들이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났고, 이슈가 일어나서, 그 자동차는 그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끔 만들어 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가 마차가 온다. 그래서 마부가 빨간 깃발을 들면 자동차는 마차의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되는 법이 이게 법으로 제정됐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법을 계기로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개발은 선두였지만 이 법 때문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후발주자로 이제 뒤처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하면 프랑스하고 뭐 영국, 그 독일을 떠올리지만 영국을 자동차 강국이라고는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시대가 어쨌든 어떠한 산업적인 기술의 혁명으로 인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갈 때,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 구성, 그 조직도, 그다음에 국가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서두에 이제 드린 이유는 이 경남 문명의 탄생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어떡하지? 나는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와요. 21세기 로봇은 고대 문명에서 노예 노동이 차지하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마침내 인류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더욱 숭고한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1935년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1935년, 우리나라에는 아직 산업혁명이란 이런 거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을 때죠. 해방 전이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이 한참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미 21세기에 로봇을 얘기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내가 아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세상의 변화를 보지 말라고 이 송기영 작가님 그때 강연 오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나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아이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내자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어느 하나의 단초가 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장의 내용은 경남 문명의 출현이라는 이제 1장 내용이고요. 거기에 큰 주제로 보면 기업은 이제 거대해질수록 위험해진다. 부가가치와 생산의 근원은 지능의 집합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이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기업,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 시설 규모, 이런 걸로 회사의 가치를 이제 매겼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AI로 이제 모든 기술이나 여러 가지 대체될 시기에는,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기업 자체 거대하면 할수록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에 뒤처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조직을 이끌어 갈 때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인원이 적고 의사결정 시간이 빠르고 이런 것들 변화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대한 특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에 이제 보시면 모두 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신규 채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AI가 그 일을 못하는 걸로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송기령 작가님 나와 있는 분의 사진이 나와 있는 분이에요. 쇼피파이라는 CEO인데 이분은
작은 IT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연 매출이 이제 10조 원에 육박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제 세계적인 유통 회사를로 키운 이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이제 이런 거 AI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 유통 구조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했죠. AI가 그 일을 증명하지, 그 일을 못하는 걸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만 빼고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로 회사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그 조직 구조는 최소화로 가져가겠다는 게 요즘에 이제 앞서 나가는 회사들의 그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팔런티어 아세요? 팔런티어가 예전에는 잘 이제 몰랐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진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냐면, 국방 관련된 그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그 AI라든지 그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들었던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국방 관련된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기업들의 자율 경영 시스템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부는 이 팔런티어하고 엄청난 그 친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결속력으로 그 국방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전쟁할 때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우고 로봇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국방에 관련된 그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기업들의 자율 경영, 그 안에 시스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팔런티어가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과 맞먹을 정도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주가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CEO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대졸자를 뽑지 않고 직접 가르칠 것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팔런티어라는 회사가 기존의 기성 그 조직 구조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빨리 하고 그 습득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그걸 졸업하고 그 이력을 가지고 기업에 입사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팔런티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직접, 그러니까 고졸자를 뽑겠다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나라 이제 그 그 교육 구조로 보면은 대학생을 뽑지 않고 고졸의 똑똑한 사람들을 직접 바로 뽑아서 자기네들이 이 팔런티어에서 직접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교육 과정들을 다 제공을 하고 바로 이제 채용해서 쓰겠다. 이 구조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추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재능, 뭐 능력,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빨리 적응할 줄 아는 사람만 뽑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조금 이런 거에 좀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문이 많이 열려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온 게 은퇴 후에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은퇴 후에 숲 해설사도 해외여행에서의 여행 가이드도 국제회의 통역사도 사람들이 나름 준비를 치열하게 하며 꿈을 꾸는 직업이다. 여기에 이제 이 챕터 앞에 이 숲 해설사라든지 이제 통역사라든지 해외 여행 가이드에 대해 그를 노후 대비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AI에 밀려서 자격증 시장에서 그냥 뭐 자격증도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여서 자격증을 따긴 하지만 결국에서는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언어라든지 이제 디자인 계열 그쪽은 AI가 이미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한다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관점, 내가 이
이해하는 정도에서로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혹시 이제 미래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도 먹힐 일인가 쓰일 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유행하는 일, 지금 사람들 자격증 많이 따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짚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아까 이제 이분이 책 쓰신 거에 핵 개인의 시대의 부분에서 보면 핵 개인의 시대는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가 여기서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가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는 주체적인 삶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이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관찰하는 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대에 많이 이제 사회에서, 시대에서 이제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화와 극소화라는 두 단어를 썼거든요. 유동화는 이제 말한 대로 잘 이제 그 잘 움직이고 변화에 능숙하게 잘 적응하고 극소화는 되게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극소화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어느 회사의 기업에 입사가 되면 연 단위로, 만약에 정규직이라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제라도 기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시간의 기간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쪼개진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호명사회에서는 호명사회는 단계별 업무는 모두 자동화를 전제로 지휘하며 스스로 존재를 세상에 천명하는 사회.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도 예전에 그냥 했던 업무들이 모두 자동화가 된다고 하고 그 자동화된 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남게 될 거고 그 지휘를 스스로 지휘할 수 있다는 거를 세상에 내가 그 일, 세상에다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천명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새로운 문명으로 호명사회에서 더 등장한 것이 협업의 대상이 지역에서 인류로 넓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일을 같이 뭔가를 협업해서 해야 돼.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같이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 김포 아니면 서울 내가 근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서 그 협업의 대상을 찾잖아요. 이게 전 인류로 넓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누군가와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마인드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고 협업의 동료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예전에는 협업을 하면 어떤 내 업무와 같이 하는 동료, 아니면 거래처에 두고 어떤 그 직원, 아니면은 내가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를 AI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AI가 내 업에 동료가 된다는 의미죠.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이 이 안에서 변화를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흐름에 만들어진 토대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경량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 문명은 AI로 무장한 개인들은 극단적으로 증강된다는 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능력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으로 이제 지금 현재의 좀 트렌드를 좀 보자면 이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기업의 CEO 중에서 AI 유료화 버전 200불 이상, 200불 이상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150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95% 이상이 됐다고 해요. 반면에 임원 전 단계인 사람들은 그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차이가 극명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해요. 왜 기업 CEO들은 밑에 직원들이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AI 프로 유료화를 200불이란 돈 이상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되게 포커스를 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200불이라는 돈이 엄마 조금 기업에 운영하는 분이니까 그 정도 비용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AI 유료 버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료 버전 쓰고 계신가요? 어,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모르게 앞으로 미래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그 활용, 내가 사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협력으로 거대한 일을 해낸다. 아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뭐 예전에 100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면 아까 협력의 대상이 시스템으로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AI로.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은 이제 정말 소수가 필요해도 있어도 내가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라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규직은 사라지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그 직원의 그 고용 기간이 일하는 것이 시간 단위가로 되는 게 이제 없어지고, 왜냐하면 소수의 인력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직원이 365일, 10년, 20년 동안 필요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A라는 프로젝트 할 때 이 사람을 고용해서 써. A 프로젝트 끝나면 해산. 그다음 다음에 B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A 프로젝트 일했던 사람 중에서 똘똘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팀워크를 잘 이끌어간 사람을 뽑겠죠. 만약에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은 잘하지만 팀워크를 해쳐. 아니면 반대로 사람은 괜찮은데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에는 고용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 살아갈 시대는 프로젝트별 고용 관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사회 변화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뭐 교육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AI 시대에 인품이 중요하다고 계속 인류학자라든지 인문학자라든지 분명 AI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고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제는요. 대마 필사라는 주제로 거대하면 죽는다. 아까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이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96배 사진에 보면 96배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뭐냐면 AI로 무장한 소수의 인력이 기존의 큰 기업, 대기업,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하고 그 저기 뭐지? 그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1위라 그러면 인력을 AI로 무장하고 소수 인력만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가 96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오늘은 어느 기업에 더 투자하려고 할까요?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하고는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여파를 받고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런 멀리서 일어났던 작은 일이 언젠가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보시면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기업의 매몰 비용, 기업이 이제 사라지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사회에서 이제 크게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세 가지의 이제 큰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지은 것은 부술 수 없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서 뭐 땅을 개간하고 토지, 네, 공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은 것은 부술 수 없다에 대한 거가 지금 이제 예제로 나온 게 울산이나 거제, 포항, 이렇게 조선 산업, 큰 공단, 자동차, 공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지역에 가보면 예전만큼이 아니라 진짜 많이 사양으로 가서 정말 도시 자체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뽑은 일을 자를 수 없다. 아까 기업의 인력 구조가 너무 많고 복잡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바꿀 수 없다. 외부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이 투자자의 의견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보면 이런 큰 산업단지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아시죠? 요즘 영상 많이 나오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제조 로봇을 만들어내는 제조를
그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노조가 이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죠. 한국 공장에는 아틀라스 로봇을 배치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한국엔 아직 배치 안 할 거야. 미국 공장부터 배치를 하고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3년 안인가? 그럼 그 여파가 한국에 안 올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핫 이슈였던 삼성 노조. 지금은 삼성 노조가 기업의 이윤을 이제 더 6억, 뭐 한 사람당 6억씩 더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걸로 받을 때는 지금은 좋지만, 이 현상을 보고 CEO는 이재용은 뭘 생각할까요? 계속 이 직원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할까요? 아, 계속 이렇게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나면 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그 보너스 많이 주고 계속 같이 잘 살아가야겠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 빨리 AI나 자동화 시설 해갖고 인력 감축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크게 조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보너스 받는 분들은 좋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여드릴게 이제 물류 운영 경력자와 물류 자동화 기획 담당자의 차이예요. 예전에는 운영 경력자를 되게 쳐줬잖아요. 경력직이 더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동화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자동화 기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만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 담당자에 대한 인력 채용의 시장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 경력자는 더 이상 채용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새로운 이제 기획 담당자들이 이제 신규 채용 시장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사람은, 어, 그, 산업 현장에서 인력 관리 부서가 아니라 태스크 관리 부서로 그 산업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 관리는 그 운영 관리 경력자였잖아. 어떤 것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거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스크는 그 업무를 조정하고 정의하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태스크, 즉 과업을 잘 정의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부분에 저기 호명사회하고 핵개인 시대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정의예요. 나를 잘 정의하고 여기서도 말하는 게 과업의 자체를 잘 정의하고 이 문맥이 왜 이렇게 그 중복돼서 나오는지를 이 정의라는 말이 이 책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이제 그러는지 이제 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지능과 초월적 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지능은 여기 나와 있던 대로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하면 뭐 식기세척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해주는 일 같은 것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거대한 지능 여기 초월적 지능은 이제 거대한 지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 지능의 개발자와 거대 지능의 협력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거대 지능은 예를 들어서 AI 개발자를 얘기하겠죠. AI 개발자와 AI와 잘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어, 협력자가 더 오래 잘 살아남는다고 해요. 개발자보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현명한 분업의 방법이다. 여기서 거대한 지능과 협력한다는 것은 AI와 내가 일을 어떻게 분배해서 AI한테 어떤 이 과업을 지시하고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 AI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와 일을 현명하게 나누려면 오랜 시간 천천히 똑똑해진 인류의 입장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지능에 적응해야 된다. 여기서 계속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응 잘,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적응 잘, 진짜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막 가끔 키오스크 막 한눈에 안 들어오고, 저도 이런 거,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AI인 거 능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에서든, 기업의 운영에서든
각자가 처한 문제를 잘 정의하고, 여기서도 정의 나왔죠? 각자가 처한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것을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적 수단을 찾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삶과 산업 속에서 거대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이들만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거대한 지능과 함께 이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때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다음에 챕터는 에이전트의 등장과 에이전시의 몰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약간 1장은 이제 마무리했고, 2장 경랑 문명의 양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이전트의 등장, 에이전시의 몰락이 나와요. 에이전시라는 거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여행사, 뭐 부동산 중개업, 광고 대행사, 모델 연예인 에이전시, 뭐 스포츠 연예인 뭐 에이전시 있고 보험 대리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복잡하고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일에 기반하는 모든 산업 구성원은 이제 변화의 기로 앞에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 분야에 최근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에이전시는 개인이 판단과 계약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정보가 복잡하고 절차가 많을수록 존재의 가치가 높았대요. 근데 그 영역의 일을 이제 AI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전시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그거를 대행해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간소하게 해줄 수 있는 대신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광고 대행사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TV 광고 시장은 거의 다 죽었고요.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틱톡 관련으로 그쪽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이제 하는데 요즘은 의뢰도 메타가 하고요. 그 시장을 다 메타가 갖고 있잖아요. 광고 제작은 AI가 해요. 그리고 게시와 분석도 메타가 다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기업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서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그 광고 대행사에서 연예인을 고용하던 여러 가지 광고 제작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방송사라든지 여러 광고 매체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리서치하는 리서치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 뭐 뒤에 리서치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 그거 시장이 다 축소되고 없어지고 메타가 지금 이거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 형태로 이제 앞에서 말한 여행사, 부동산 중개업, 광고 대행사, 뭐 보험 대리점 다 이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2026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딜러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아는 분이 자동차 딜러인데 이제 몇 년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은 내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란 이제 이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릴 부분은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경쟁이에요. 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그 제품을 고를 때 제품의 품절이 우선이고 디자인이 뒤에 따르는 거였거든요. 내가 어떤 성능을 보고 디자인을 좀 나중에 생각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와 미, 아름다움 위에 누가 더 특색 있고 참신한 거를 뽐낼 수 있는가로 이제 시대가 변해갔고 왜냐면 이게 SNS 때문에 이제 더 그렇다고 해요. 보여지는 거에 위주가 간 거죠. 그렇게 경쟁이 심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허술하고 허투른 것이 사라지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미와 그 추의 경쟁 시대에서 미와 미가 경쟁을 했고, 이제는 그것도 식상해졌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미만 추구하고 속 알맹이는 진실성이 없는 것은 이제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술하고 허투른 것은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인스타에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은 되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음식이 그닥이거나 분위기 그닥이 커피도 그냥 맛이 그런데 그냥 인스타 사진용으로만 그거 유명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진짜를 찾아 진정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소비를 하는 시대가 이제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진정성으로 향한다. 이제 앞으로는 진정성. 아까 사람들도 인성이나 인품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상품이라든지 어떤 소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량 문명의 시작은 수월하기에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은 깊이를 다투는 문명이다. 어떤 것에 진심으로 다해서 깊이 내려가고 그걸 진짜로 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식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여기 깊이라는 것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달아봤는데요. 깊이.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앞에서도 계속 그 정의라는, 뭐, 일에 대한 정의, 나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 정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의 부분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는 식당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제품과 운영에 철학이 있는 회사인가?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그 소비자들은 이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거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계속 오래 해야 되잖아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업도 이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품과 운영에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 아메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아까 진정성과 깊이, 그다음에 정의,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왔잖아요. 저는 이 책의 이 내용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단어들을 조금 평소에 일할 때도 자주 접하고 듣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는 회사의 철학이 있는 회사와 제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 제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의 사업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바로 지구이며 곧바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누틀라이트 창업자분이 얘기하신 이 철학을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저는 그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에 그 철학이 있는지, 만약에 그 철학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되게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신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 장표인데,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가져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인스타에 보시면 저는 사업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곱슬머리죠. 이 캐릭터를 저희 신체에 갖고 있는, 예전에는 컴플렉스였지만 지금은 저의 어떤 컨텐츠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과 제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의 와 맞물려서 잘 융화시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 아메이란 일을 더 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고 자기 결정권을 저는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이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키우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네 가지 영역을 앞으로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저에게는 아메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저는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하시고 있는 일 아니면 그 가정에서 나의 위치라든지 내가 이 우리 가정이나 나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 조금씩 나에 대한 정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정의, 나와 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해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살아가게 할 가정교육, 가정문화에 대한 중요한 축이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오버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책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송기랑 작가님 강연 들은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 미래적인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늘 생각하지만 저 혼자 너무 신나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인증사진 하나 찍고, 잠시만요. 네. 오늘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저하고 소통하실 시간대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